자,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반등도 시원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도 오르다가 지금 어딘가에 계속 막히는 분위기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데 경고음이 켜진 한국 경제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전망은 과연 어떤지 석학을 좀 모셔놓고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22년도 전미 경제학회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면 또 다른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전미 학회에서 나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고요. 네. 요게 꼭 한파다, 다른 파다 그렇게 보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둘 다 원인다고 또 했었는데 첫째는 실물 경제 위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산 병목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해운의 병목도 생겼고 그리고 또 노동 시장이 지금 회복될 때 역시 코로나 독감 때문에 학교가 아직 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애들들 봐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 등으로 지금 노동자들도 지금 노동 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가지고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덮친 게 작년서부터 미국의 지출이 크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보복 수요가 일어난 건데 아직까지도 역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미국 일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상품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상품 쪽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병목 현상들이 더 악화된 거죠. 이런 실물 경제 쪽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게 좀 걱정되고 그다음에 이 병목 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영향은 꽤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진단하는 파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파는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뿌렸으니까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통화론 이론인데 네. 요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자산 시장으로 이제 영향을 줬지만은 주식 시장이나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그런 데 있었지만은 요게 이제 실물 경제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겠는데 좀 연준이 실기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또 이제 염려하는 유동성파가 있는데 양쪽에서 지금 동의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예측하는 그 수치가 올라간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니까 우리 임금도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는 높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아직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봤는데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길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학회에서는 몇 번은 70년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70년대 기억하지 못하시다면은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10에서 15% 사이였고, 하이 인플레이션. 그렇죠. 우리나라는 15에서 20%였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다루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네. 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 특히 아까 얘기했던 실물 경제 위주라고 본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이 팬데믹이 끝나고 거리두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을 수가 없다면은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악순환을 경고하는 쪽도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그리고 또 연준이 말씀하신 대로 실기,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 그래서 금리를 조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또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있었고. 예, 특히 아까 얘기했던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파는 네. 지금 벌써 연준의 금리가 한 2% 올라갔어야 된다. 그리고 연말에는 3%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일러 법칙으로 알고 있는 존 테일러 그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상하기까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금년 말까지 미국의 금리가 3% 올라가도 놀라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뭐 워닝을 주면서 적응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은 그런 쪽인 거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실제 그런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예고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면은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실물파 생각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리두기가 특히 델타 때문에 이렇게 오래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잠깐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지만은 그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되면서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이런 병목 현상들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델타 때문에 그 예측이 좀 깨졌고, 네.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 오미크론 때문에 또 역시 깨지니까 이런 실물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는 쪽도 있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만약에 그런 이행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하거나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악몽 시나리오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건데, 네. 여기에 좀 그래도 좀 몇 가지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실물 경제파도 지금 이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그 상당 부분은 미국의 지출이 늘었거든요. 네. 미국이 작년 그 소위 그 보복 그 지출을 하면서 그게 상품 쪽으로 치우치면서 지금 이제 이 병목 현상이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공급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자동차 반도체, 요게 아주 많이 예를 들은 예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 상품들도 지금 다 그런 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미국의 지출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2020년하고 2021년 초에는 정부가 뭐 실업보험을 많이 강화했다든지, 네.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지원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중소득층, 저소득층도 그 저축이 많이 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보조금이 2021년에 거의 다 끊겼어요. 거의 다 끊겼으니까 지금 이제 특히 저소득층하고 중소득층은 지금 저축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독감 침체 그리고 회복도 K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양극화되군요. 그래서 양극화돼 가지고선 지금 저축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좀 지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출이 좀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은 병목 현상이 남았어도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병목 현상도 지금 그 뉴욕 그 연준에서 만든 병목 그 지수 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를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병목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병목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은 성장률이 굉장히 좀 최근에 둔화됐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여지도 보인다. 그래서 병목 현상도 지금 좀 해소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역시 실물파라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뭐 앞서 그 미국의 이제 CPI 지표 잠깐 그래프도 나갔습니다만, 내일 이제 CPI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율 기준으로 지금 7%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점이냐 아니면 거기서 더 올라가느냐, 이거는 어떻게 가늠해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다음 몇 달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본다면은 아마 빠르면은 2분기, 좀 느리면은 3분기에 가서 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네. 연간의 인플레이션은 월별 인플레이션의 평균이니까 네. 굉장히 높게는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추세는 한 1분기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2분기서부터는 떨어진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 이것이 경제 파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이어서 이어질 텐데,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올해 이제 한 3% 안팎 정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우리가 3% 성장률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뭐 좀 뻔한 얘기지만은 소비가 다시 회복되고 내수. 내수가 특히 그 소비 측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투자가 의외로 좋았어요. 네. 작년에 투자가 한 8%인가 8%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정부마저도 그렇게 높아질 것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투자를 본다면은 IT 쪽에서 투자하면은 투자 성장률이 팍 올라가고 IT 쪽에서 투자를 안 하면은 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IT 분야에서 이 코로나 독감, 그 락다운, 셧다운 때문에 저 세계 그 IT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투자가 계속 될 거냐? 그게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일단은 저 투자를 낮게 잡았으니까 내수 수요는 근본적으로 민간 소비 수요고 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정부 지출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소비가 돌아와야 되고 정부는 지금 한 3.8%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3.8% 마지막으로 그 소비가 올라간 게 그 한 10년 전입니다. 2010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3.8%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복 소비에 들어갈 거냐? 아직까지 우리가 거리두기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K형이 우리나라에 더 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공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고요. 소상공인이 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복 수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선 정부에서는 뭐 온갖 뭐 쿠폰이나 뭐 캐시백이나 그런 기획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성장률을 유지하려면은 이 보복 수요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출이 정부는 지금 금년보다 2% 올라갈 거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작년이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출이었는데, 그것도 미국의 수요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금년에 미국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도 다시 사상 최대 해가 될 거냐? 뭐 1월 숫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숫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1월 10일까지의 수치는 아침에 괜찮더군요. 그렇지만은 이게 1년 내내 계속 될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도 지금 저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될지 이것도 문제고. 또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기회인데 이번에 수출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또 수입 물가도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성장률을 3% 성장률을 도달하려면은 우리 상품들에 대해서는 물가가 계속 높아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같은 데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굉장히 좀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상당히 지금 의존하고 있는 데가 정부 지출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 지출을 한 8% 올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뭐 추경까지 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이 정부 지출이 성장률에 좀 역할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년 계속 그냥 정부 지출을 뭐 8%, 9% 매년 그냥 뭐 몇십 조씩의 추경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정부 지출을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 중국에서 봤지만은 그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또 성장률이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벌써 그렇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웠으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좀 요것도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금년서부터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또 우리나라의 특성이라면 이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 영향을 먼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두 후보님들한테 좀 실망한 게 네. 지금 돈 쓴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추경이나 뭐 그렇게 돈 쓴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부 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국채 비율, GDP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생산성을 늘리는 길밖에 더 없고 다행히도 두 후보님들 다 그 생산성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산성을 늘리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좀 구체적인 요소들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디테일이 부족하다. 예, 그래가지고서 뭐 그 R&D를 강화시키겠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네. 또 그 상당히 좀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어떤 산업을 장려하겠다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첨단 산업, 섹시한 산업, 요즘 많이 뜨는 산업인데 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좀 절실히 배운 거는 전통 산업이 오히려 병목 현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반도체 그 일본 수출 규제에서 문제된 것은 아주 전통적인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화학 물질. 네. 우리가 지금 케미컬. 자동차 그 생산에 문제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반도체.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이렇게 좀 첨단 산업, 우리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맨날 저기 헤드라인에 나오는 산업보다도 전통 산업을 또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별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지 우리가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좀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인지를 하고 있겠죠. 뭐 교수님께서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돈 쓰는 거야 쉽죠. 근데 어차피 국가도 경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반해서 세입이 부족하면 안 되고 적자라는 그런 부채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을 해야 되고 생산성을 늘리려면 앞만 보지 말고 뒤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네, 이런 뭐 이야기. 예. 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특히 R&D나 뭐 첨단 산업 투자 같은 데는 정부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네. 뉴딜로는 뭐 거기에 민간 돈도 끌어야 된다고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떤 교과서적인 자본주의를 생각한다면은 거기서 돈 벌 수가 있으면은 민간 돈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돈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지 정부 돈을 거기에 뿌리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부 돈은 차라리 뭐 SOC 같은 데 가든지 네. 그 기본 연구에 가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 받으신 분들 보상하고 또 우리가 이 구조 개혁 같은 걸 하려면은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 가야 되는데 민간 돈 가지고 해야 될 거에 정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요거는 좀 진짜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하여튼 목소리 좀 많이 높여주셔서 정책이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노력해야죠. 자,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진단을 좀 들어봤고요. 카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